네,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 드리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멘토 나오셨고요.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 같이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챗GPT 얘기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챗GPT와 관련된 그러니까 AI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SK하이닉스 사장은 챗GPT 이슈가 어떻게 보면 메모리 시장의 이 침체를 조금 더 빨리 회복시킬 것 같다. 1, 2분기 정도 당겨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부터 전체적인 얘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권희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일단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에 대한 열풍 이게 이제 항상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산업계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 어떻게 보면 또 지원이 또 될 만한 떡잎에 이제 물을 주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래도 한 7천억대 7,129억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신규 8대 분야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한 2,805억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초거대 AI 모델 및 GPU 등 이런 AI 인프라 제공 이런 쪽에도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거 그다음에 AI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GPU와 같이 연동될 수 있는 칩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에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저는 이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당장 산업이 확 커지거나 확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가던 길을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비료를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I 산업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도 사실 보면 쪼개고 보면 첨단 패키징에 668억 메모리랑 첨단 다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 AI 관련돼서 445억 이렇게 지금 쪼개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액으로 보면 이 산업 자체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GPT를 학습시키기 위한 비용만 하더라도 지금 구글이나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것들 보면 네. 조 단위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엄말에 조금 정도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동안 준비해왔던 기업들이 한번 날개를 달 수 있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AI 관련 종목들은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먼저 올라갔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반도체 관련된 분야들이 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계속 좀 이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심 두자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어느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두느냐의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고윤기 멘토께서는 이 챗GPT와 AI 쪽 관련된 이슈들 어떻게 상황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이슈가 나오게 된 부분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추경호 부총리가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AI와 관련된 조금 나무 쪽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좀 숲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측에서도 일단 AI를 필두로 해서 지금 30개 이상의 대책을 올해 발표하기로 했고 1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물류 그리고 콘텐츠 산업 그리고 한국형 칸쿤과 같은 마스터 플랜 수립과 같은 내용들도 속해 있는 부분이고요. AI 관련해서도 상승하는 그런 언급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주목해야 되는 부분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 1위의 재도약과 관련된 그런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나무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정부 정책에 따른 숲을 봐야 된다. 먼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AI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질적으로는 테마주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국내에만 어떻게 한정돼 있는 그런 테마라기보다는 글로벌리한 빅 테마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흔히들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자신만 뒤처져 있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런 테마주를 그냥 무조건 추격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이런 투자를 조금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추격 매수, 왜냐하면 글로벌 빅 테마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와 그리고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유효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시다면은 오히려 시장의 어떤 기술 변화에 따른 트렌드를 인지하는 수준으로만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AI와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를 필두로 해서 가장 먼저 움직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I 분야라는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기존에는 하드웨어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나 돌아오는 2월 27일 날 MWC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드웨어 쪽으로 더 온기가 퍼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올 한 해는 아마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테마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하이리스트 그리고 하이리턴의 어떤 매매 패턴을 즐겨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꼭 편입을 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테마로 묶인 주식들이 강세를 좀 보이죠. 오늘도 뭐 방금 전에 주가 나갔습니다만은 셀바스 AI부터 시작해서 솔트룩스, 뭐 유엔젤, 마인즈랩 이런 종목들 같이 막 움직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쉽사리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정말 용감한 분들 아니면 뛰어들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조금 더 즐겨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보자.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 이게 퍼질지까지도 좀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반도체 얘기를 아까 제가 꺼냈단 말이죠. SK 하이닉스 곽 사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 챗GPT 이슈가 나오니까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쪽 수요가 4분기 쪽에 조금 갑자기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조금 메모리 시장의 경기가 생각보다 전망보다 조금 더 빨리 오지 않겠느냐, 회복이 좀 빨리 오지 않겠느냐, 1, 2분기 정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반도체가 뭐 한 4분기부터 반등한다고 생각했으면 2분기나 3분기부터 들썩들썩 거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쪽. 이건희 멘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뷰는 그분이 더 정확히 더 보셨겠죠. 시장 관계자니까. 시장 관계자니까 더 보셨겠지만 일단 저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 반도체가 뭔가 돌파구를 찾기가 좀 어렵죠. 소비는 괜찮고 미국의 고용도 괜찮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사실은 팬데믹 국면에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PC의 수요라든지 스마트폰의 수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확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재고가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주말 사이에도 이제 삼성전자의 재고 이슈가 또 한 번 또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재고가 이렇게 많으면 결국엔 감산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또 했습니다. 한 25% 이상 재고가 또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돌파구가 필요할 텐데 최근에 지금 많이 언급됐던 아마 이 한국경제TV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HBM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성능 메모리죠. 이 반도체에 대해서 GPU와 같이 이제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도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이고 이미 개발된 AI 반도체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GPU를 도와줄 수 있는 HBM의 추가적인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각종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국내 기업 이제 IT 대표 기업 두 회사를 비롯해서 뭐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아마존, 뭐 MS까지 지금 이게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냥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갑자기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 예전에 한참 짓다가 요즘에 조금 좀 사그라들었는데 다시 한번 또 얘기들이 올 작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이제 뭐 미국의 기업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 물량들이 나오면서 그쪽도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이 전망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고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그 외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좀 유심히 네.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결국엔 챗GPT라든지 AI가 컴퓨팅 파워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라든지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죠. 고인규 멘토께서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주가의 어떤 선행성을 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 언제 회복이 될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수요처 그리고 고부가 가치의 메모리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반도체 업계한테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적으로도 뭐 만약에 업황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52주 신저가를 오히려 기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9만 원대에서 견주한 흐름이 나오는 것만큼 업황이 돌았다라고 확정이 됐을 경우에 오히려 주가는 더 우상향했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어져 와 있던 어떤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상향으로 바로 턴어라운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탐색하는 구간이 바로 올해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시장까지 우리 AI, 챗GPT와 관련된 전체적인 이슈를 좀 점검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죠. 이 두 번째 이슈도 사실은 지난주부터 좀 뜨거웠습니다. 이 철강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터키 쪽 지진,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쪽 지진 때문에 재건되고 그러면 철강 수요가 더 폭발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접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멘토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철강 뭐 그다음에 건설 기계 이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보면 뭐 현대두산인프라코아가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보시면 철강주가 좋아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전쟁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중국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엔 중국이 이제 3월 4일부터 양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시진핑이 이제 3년임 이후에 처음 열리는 양회고 또 이제 리오프닝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양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에서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내수 같은 경우 소비재 같은 판매 이제 서비스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이제 그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이제 부동산은 아직까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방 정부도 결국엔 빚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철강의 가격이라든지 수요를 가장 많이 끌어당기는 쪽이 결국엔 중국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호주에서도 다시 철강석을 수입한다라는 뉴스도 좀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외교나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중국의 자체적인 경제 성장 올해 이제 6에서 한 7% 정도의 성장을 발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부동산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엔 철강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여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태풍 때문에 되게 안 좋은 피해도 당했고 또 4분기에는 적자도 이미 시연을 했는데 최근 그러면 철강 가격이 돌아서고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본업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요. 워낙 바텀이 낮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과정에 놓여 있고 그 외에 지금 자회사들도 지금 보면 뭐 리튬이라든지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확보 관련돼서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또 엮여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회사 직원들이 철강주가 아니라 2차 전지로 좀 분류해줘라 이렇게 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네. 결국엔 지금 안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 자회사가 워낙 좀 좋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는 나쁠 게 없다. 뭐 본업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이고 자회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경기 부양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건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중소업체들이 오히려 지금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중소형 철강주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요. 네. 그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거라고 보면 사실은 포스코홀딩스가 대안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형주 중에는 포스코홀딩스 말고 중소형주 중에는 어떤 게 좀 좋아 보이세요? 뭐 저는 뭐 지금 당장은 네. 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뭐 세아베스틸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세아베스틸 지주 정도를 보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굳이 고르신 거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형주하고 중소형 철강주를 좀 구분하셔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렇다면 중소형주 중에는 어떤 게 좋아 보이냐 이렇게 여쭤봤던 겁니다. 고윤기 멘토는 철강주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한국철강, 동국철강 뭐 다들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두 가지 이슈로 철강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어떤 수요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튀르키예 지진 반사 이익인데요. 뭐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이제 철강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슈도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가 튀르키예가 원래 철강 1위 국가였습니다. 수출 1위 국가였는데 네네. 2위가 어디냐면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에 있는 철강 공장이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수요에 따른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오면서 철강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글로벌리하게 지금 경기 회복의 키포인트가 되는 국가가 유럽과 중국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 성장률이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양회를 필두로 해서 이제 중국 내 부동산 경기를 필두로 해서 다시 경제 성장률이 5%대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관련된 수요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뭐 모건 스탠리도 5%에서 5.4%,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4.5%에서 5.2%로 지금 글로벌 IB들이 대부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를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대들 때문에 지금 구리와 그리고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최고치 7개월 내 지금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는 것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어떤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기대감이 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부분인 거죠. 네네. 즉 실물의 어떤 수요보다는 일단은 실물적인 수요가 아직은 지금 미회복이 됐는데, 단순히 중국이 향후에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쓰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어떤 니켈이라든지 철광석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으로 지금 먼저 선반영이 됐다는 측면인 거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실물적인 수요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철강 수요의 42%가 건설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 정부의 어떤 부채와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 자산과 그리고 가격, 특히나 이제 구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격이 과도하게 조금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훼손을 하고 오히려 경기 개선 기대감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얼마 전에 발표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남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인 것처럼 오히려 중국의 어떤 민간 수요에 따른 기대감이 오히려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만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단은 양회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고 철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 그리고 탑픽으로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2차 전지와 관련된 포스코 코미칼, 그리고 중소형주는 동국제강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는 방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포트폴리오에 담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투자자분들도 하셔야 될 듯합니다. 다음 이슈 보죠. 다음 이슈는 안타까워요. 소주하고 또 주류 가격이 오른다는데 이거 뭐 투자해서 돈을 좀 더 벌어야 소주도 마실 수 있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정 관련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거든요. 같이 얘기 좀 해보죠. 이건희 멘토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저처럼 이제 가성비 떨어지는 사람들 좀 힘든, 많이 마셔야 되시는 분들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뭐 4월에는 맥주에 이제 세금도 붙고 뭐 한 30.5원 뭐 리터당이니까 사실은 뭐 리터당으로 하면 조금 더 이제 뭐 가격은 크게 뭐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여파가 크죠. 이제 세금을 올리게 되면 관련해서 이제 그 맥주 회사들도 같이 가격을 올리게 될 거고요. 공급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올해 또 소주 가격 인상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주정값이 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주정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원재료 값은 계속 주정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 값은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납품 가격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는 뭐 그러다 보니까 소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정 회사들도 이제 단가를 올려서 소주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오늘 아마 제일 강한 쪽은 이쪽에서 뭐 주정 쪽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창의 에탄올이라든지 뭐 풍국주정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다, 일시에 한 번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주병도 심지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지금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소주 가격이 올라갈 거고, 뭐 판매 가격이 지금은 편의점 기준으로는 한 2,000원이 조금 안 되는데 그게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병당 지금 뭐 보통 식당에서 아주 싸게 파는 데는 4,000원, 뭐 좀 비싸게 파는 데는 5,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물론 이제 더 비싸게 파는 데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그만 6,000원대에 이제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간단히 이제 뭐 소주 2병에 이렇게 고기 먹더라도 가격이 좀 부담이 더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테마는 저는 테마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주정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오늘 뭐 14%, 뭐 상해 에탄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9%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회사가 그렇게 20% 가까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벤트성으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쪽을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매수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고윤기 멘토께서는 주류주들 들썩하는 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도 뭐 같은 맥락인데 좀 단기적인 이슈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했을 때, 수요가 일정화했을 때 이제 가격이 인상된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주류 같은 경우에 일단 필수 소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술을 안 먹으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외식업 지수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외식업 지수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 물가도 굉장히 체감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소주가 기존에는 뭐 한 병에 3,000원이었는데 뭐 비싼 곳에서 10,000원 정도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갑을 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주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소비자 저항이 큰 그런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내가 뭐 한 병을 먹을 걸 뭐 2병 먹을 걸 뭐 한 병 먹게 되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떤 식생활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는 다 같이 모여서 뭐 소주 한잔 하는 게 어떤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혼술 그리고 홈술과 같은 이런 트렌드로 좀 1인식으로 좀 변화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소주를 먹었지만 나 혼자는 조금 뭐 분위기를 내겠다 하면서 와인을 먹거나 그리고 위스키라든지 이런 고가의 술로 좀 변화되는 트렌드가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뭐 세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물류비와 기타 여러 가지 주정 가격에 따른 어떤 뭐 소주라든지 맥주 가격 인상 자체가 수요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주류 업체와 그리고 주정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주정이라든지 주류 업체들의 주가 급등 현상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아마 이 이슈를 제일 궁금해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HLB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바이오 전문 기업으로서의 회사 모습을 갖춰가겠다, 뭐 다른 사업부에 대한 물적 분할 얘기를 꺼냈거든요. 오늘 주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이슈 좀 해석해 보죠. 이건희 멘토 어떻게 보세요? 일단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오늘 뭐 축하드릴 일인 것 같고요. 주가가 일단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HLB는 지금 그동안 이제 바이오 전문 기업이라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고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데, 분류는 여전히 코스닥 150 제조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이 안에 원래는 이제 구명정을 만드는 기업을 인수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으로 리보세라닙이라는 이제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신약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양권 회장이 그 이후로도 이제 제약이라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렇게 꾸준히 이제 다른 회사들을 M&A 해가면서 결국엔 지금 그룹을 좀 그러니까 확장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 HLB 주주들의 이제 그 원성은 결국엔 왜 이렇게 구명정을 만드는 회사까지, 보트를 만드는 회사까지 같이 있어야 되냐라는 그런 원성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바이오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조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원 회사의 사업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불만 사항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주주 저항이 심한데 오히려 물적 분할에 지금 환호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은 결국에는 이걸 아예 떼놓고 이쪽은 이쪽대로 가고 저쪽은 저쪽대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좀 주주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합의를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이제 뭐 주총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남아 있겠지만 향후 HLB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진행해왔던 그 의약품 관련된 연구들이 잘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 이벤트로 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는 HLB 그 안에 있는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지금 급등한 수준의 주가가 좀 유지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 이벤트 때문에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이 나올까요? 뭐 지금 수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오히려 이제 주가는 여기서 빠지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횡보하면서 한 뭐 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기 향후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보세라닙 관련된 여러 발표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이고요. 주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빠지지 않는 바닥은 정도 잡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뭐 한 3만 4천 원에서 한 4만 원 사이를 당분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이벤트가 없는 한은 좀 보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유기 멘토께서는 HLB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HLB가 급등하다 보니까 주변의 바이오 업체들도 같이 좀 오르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갈 것 같습니까? 일단 HLB는 많은 분들이 지금 물적 분할에 좀 주목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까 하는데요.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HLB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였는데 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지난 1월 달에 FA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함에 따라서 연결 실적이 지금 흑자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돈을 못 번다는 그런 측면인데 바이오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서 이제는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다. 이게 저는 오히려 투자의 1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향후 기대감, 향후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냐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리보세라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일단 간암 관련해서는 허가를 득한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의 NDA 그 품목 허가 신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지금 협의 프리 NDA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그런 답변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향후에 본심사가 드러날 경우에도 만약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는 적자 회사가 아니라 흑자되는 회사로 탈바꿈한 회사고 그리고 네. 리보세라비에 대한 어떤 확장성까지 가미가 된다면 주가 수준은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약바이오 내에서의 일단 HLB가 약간 조금 투자 심리를 되돌린 거는 맞긴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개별적인 이슈가 많이 지금 산적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플레이 장세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LB 오늘의 이슈를 단순히 물적 분할만 보지 말자. 실적이 흑자로 전환한 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쩌면 물적 분할을 꺼낸 이유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뭔가 실적을 내고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어쨌든 오늘 HLB 급등을 하고 있고 주변의 바이오주들도 좋은 흐름입니다. 자, 오늘 주제를 알아보는 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죠. 이건희 멘토께서는 비아트론 가져오셨네요. 나도 AI 수혜주다. 조금
AI 쇠주로 분류가 안 되고 있나 봅니다.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고용기 멘토께서는 재룡전기 미국향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의 미국 수출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부터 얘기 듣죠. 이건희 멘토 말씀해 주세요. 일단 비아트론 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이렇게 이제 보통 아시는데 그쪽에서 이제 사실은 디스플레이가 요즘 되게 좀 많이 안 좋죠. 산업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 와중에도 물론 이제 비아트론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수주를 최근에도 좀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계약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사업으로 지금 계속 지금 했던 이게 FCBGA라고 작년에 보면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FCBGA 관련해서 뭐 삼성전기도 조 단위로 투자를 하겠다. 뭐 그다음에 LG이노텍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생산이 아마 올해부터 본격화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FCBGA 전문 제조업체 중에 하나가 이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기 말고도 뭐 대덕전자라든지 그 이제 중소업체들도 있는데 D사의 이제 FCBGA 관련된 후공정 핵심 장비인 진공오토 라미네이터를 초도 물량을 납품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이 D사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뭐 D라고 했기 때문에 대덕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쪽 납품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삼성전기에도 납품을 위해서 지금 최종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이제 FCBGA 관련돼서는 결국엔 고집적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와 이제 연결하기 위한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미세화 공정 점점 이제 반도체가 작아지고 미세화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만드는 게 FCBG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중앙 처리 장치 CPU랑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이런 고성능 반도체에 이제 주로 같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AI도 결국엔 GPU가 돌아가야 되고 네. AI 반도체 관련돼서도 결국엔 GPU와 원리가 같기 때문에 FCBGA 관련된 이제 이런 수혜를 보는 기업들, 뭐 그다음에 이런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또 한 번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식농부 박영욱 씨가 이제 이쪽에 대주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 환원 확대를 좀 제안을 한 상황이어서 향후에 이제 이쪽도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7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PBR이 1배 미만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평가 해소 국면에 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주주 환원 정책까지 붙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한 번 더 탄력을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목표가하고 선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3,500원, 선절가 9,000원. 밑에 제시돼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고용기 멘토가 가져오신 재룡전기 얘기 들어보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기 변압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대 두산인프라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전력 인프라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2021년 11월에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시행령을 놓고 본다면 10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전력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그런 시행령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 현황을 놓고 본다면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미국향 수주를 500억 가량 추가적으로 달성하면서 거의 해외 비중이 미국에 좀 집중돼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변압기 주요 수입국을 본다면 멕시코 그리고 한국, 오스트리아 순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어떤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 영업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적으로 좀 탄탄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AI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전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가 1970년대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러한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재룡전기의 어떤 매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목표가 12,000원, 선절가는 9,700원입니다. 지금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윤기 멘토 그리고 이건희 멘토와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